네, 대한민국 양자 외교에 막이 올랐습니다. 주목할 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 김열수 안보전략실장 나와 계십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부터 대통령 특사단이 속속 파견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단 확정된 특사 일정 어떤가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 14개국에 특사를 파견하기로 했는데 어제부터 이제 특사가 파견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유럽연합이죠. 거기에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어제 특사로 파견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프랑스에서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파견이 되고요. 영국하고 그리고 인도는 내일부터 이렇게 파견이 됩니다. 네. 영국에는 추미애 의원이 가고 인도에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가는데요. 여기까지는 지금 단장 1명과 단원 2명으로 구성이 되고 순방 특사 일정은 통상 3박 4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는 박병석 전 국회의장 그리고 일본에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특사로 파견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역대 정부가 대부분 출범 직후에 미중일러 정도의 어떤 주요국에 특사를 파견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국가들을 보면 뭐 인도라든지 조금 의외의 국가들이 네. 많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주변 4강에 대해서만 특사를 파견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하고 중국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4강 더하기 유럽연합에 대해서 했고요. 이 직전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유럽연합에서만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주변 4강을 넘어서 14나라에 이렇게 네. 파견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아시다시피 이제 국정의 중단이 오랜 기간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인수위원회에 출범도 없이 바로 새 정부가 이제 출범하는 그런 계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특사단이 가는 것은 한국 외교가 돌아왔다. 아하. 그러니까 코리아 이즈 백이라고 하는 거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우리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라든지 대외 정책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려주고 상호 이제 협조하기 위해서 한 건데 가능하면은 이제 많은 국가들하고 이렇게 특사를 보내서 그 뭐라고 할까요? 양국 간의 관계를 좀 더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자 하는 그 목적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인도라든지 하는 것은 사실상 첫 특사로 이렇게 파견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국정 공백을 끊고 우리에게 중요한 나라들에게 대한민국이 돌아왔다라는 네, 그렇죠. 것을 보여주는 의미. 예. 네. 자, 특사 파견 14개국이 아직 모두 다 발표가 난 건 아닙니다만 먼저 이번 주에 가게 되는 인도가 좀 눈에 많이 띄거든요. 인도가 이 앞부분에 포함된 건 특별히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재명 정부가 선택한 것 중에서 가장 탁월한 그 결정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우선 경제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인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계에서 제일 많은 인구잖아요. 네, 중국을 추월했죠. 그렇죠. 14억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젊은 인구가 많다는 것이고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마다 경제 성장률이 6.5%씩 성장하고 있다는 네.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GDP, 명목 GDP 상으로는 세계 5위지만 곧 일본과 독일을 추월해서 세계 3위에 곧 진입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IT 강국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 잘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사실상 이 인도하고 한국하고 협력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외교적인 차원에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인도하고 중국은 사이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네. 굉장히 그 인도하고 중국 사이에는 국경선 분쟁도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서로 병사들이 또 장병들이 죽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중국은 인도를 껄끄럽게 생각하고 인도도 중국을 껄끄럽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국이 중국을 이렇게 대할 때 하나의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인도거든요. 네. 과거에 제가 이제 한국 국방대학교의 안보문제연구소장을 할 때 사실상 국제 세미나를 하면은 이제 중국에서도 한 명 부르고 인도에서도 한 명 불렀어요.
그러면은 중국에서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아. 그 정도로 이제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외교적 공간을 넓힐 수 있는 그런 네. 기회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사회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게 과거에 그 김수로 왕, 가야의 김수로 왕이 허항우, 그러니까 그 인도에서 오신 그 공주죠. 그분하고 네. 결혼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도 이제 김해 김가입니다만은 김해 김가하고 허씨하고는 결혼을 지금도 안 해요. 예, 그만큼은 이제 그 두 분이 우리의 시조기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인도의 모디 총리까지 직접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경제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외교적인 차원에서 사회적인 차원에서 인도에 이렇게 우리가 특사를 파견하는 것은 굉장히 탁월한 그런 결정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실장님 설명을 제가 이렇게 요약해 볼까요? 세계 1위 인구 대국의 어마어마한 시장에 대한 외교 경제 영토 확장. 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아주 요약을 잘 하셨습니다. 네네. 예. 자, 역사를 돌이켜 보면은요, 우리나라는 사실 적극적으로 특사 외교를 해온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1907년이었죠. 이준 열사의 헤이그 특사 파견이 그 시작이었는데요. 뭐 당시 일본의 방해로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이를 계기로 해서 일제의 침략 그 사실이 실상이 전 세계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자, 실장님, 역대 정부의 특사 파견을 통해서 본 우리 역사랄까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 뭐 이승만 대통령부터 이제 한번 말씀을 네. 드리면은 그때가 아마 가장 힘들었을 때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1945년도에 해방이 되고 그리고 1948년도에 정부가 수립이 되는데 남북한이 하나의 국가로서 수립되지 못하고 우리 남한은 남한대로 수립이 되고 북한은 북한대로 수립이 됐잖아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한 국가가 내가 그러면 독립됐다라고 하면 다른 국가가 인정을 해줘야 이게 그렇죠. 독립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정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미국에도 특사를 보냈지만 가장 중요한 특사는 유엔 총회에 보내는 거였어요. 1948년도 제3회 그러니까 유엔은 1945년도에 창설이 됐으니까 세 번째 유엔 총회가 어디에서 있었냐면 그때는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어요. 네. 그때 프랑스 파리에 우리 장면 박사, 장기영, 김한란 여사 이 세 분을 임명해서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엄청난 득표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엔 총회에 속해 있는 그러니까 유엔 회원국 지금은 192나라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58나라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득표 활동을 해서 우리가 48대 6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그것이 1948년도 12월 12일이에요. 네. 그런데 이때 나온 그 유엔 총회의 결의안이 지금까지도 우리 한반도 전체의 유일한 합법 정부가 한국 정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때 영어로 된 거를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고 왔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참관한 자유선거에 의해서 수립된 합법적인 정부다. 네.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 네. 그게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그걸 그때 인정받았으니까 엄청나게 역사적인 순간. 예, 역사적인 순간이죠. 그 뒤에 이제 역대 대통령마다 다 특사를 보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박정희 대통령은 김현철 전 총리를 특사로 파견해서 무려 2개월 동안 40여 개국을 이렇게 네, 돌게 김종필 했고요. 전 총리요. 네.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두환 대통령은 뭐 또 노태우 그때 당시에 이분을 보내가지고 미국, 유럽, 아프리카를 이제 가게 했고, 뭐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박지원 문광부 장관, 임동원 전 국정원장을 이제 북한으로 보내기도 했고요. 또 이제 이명박 대통령 들어왔을 때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그때는 이제 국회의원, 당대표 국회의원이었죠. 중국으로 보내고 정몽준 국회의원을 미국으로 보내고 또 일본에는 자기 행인 이상덕을 보내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문재인 대통령 때는 미국에는 홍석현 전 주미대사, 중국에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 일본에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 러시아는 송영길 국회의원, 그리고 독일에는 조윤재 서강대학교 교수죠. 이 사람을 각각 특사로 파견해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네. 자, 들어보니까 이 특사의 역사가 참 재미가 있네요. 특사라는 사람들은 그 역할이 참 다양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국제적으로 긴장이 높을 때는 긴장을 완화시키는 역할, 혹은 또 국교를 수립하는 역할, 정상회담의 마중물이 되는 역할. 이렇게 중요한 분기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는 게 바로 특사인데, 그러면 실장님, 실제로
특사가 맹활약을 펼쳤던 대표적인 성과들 한번 예, 우리 이제 정리해 주시죠. 뭐 우리 한반도에서도 뭐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이러긴 있는데 우리 한반도에 있으면 생각해 보면 네. 1972년도에요. 7.4 남북 공동성명 그거 뭐 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뭐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이 세 가지 원칙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을 평양으로 보냈고 네. 그 평양에 보내서 이제 그때 당시 김일성 주석을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북한에서는 박성철 부수상을 이제 한국으로 보내서 한국에 와가지고는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게 했거든요. 그 이 사실은 아무도 몰랐어요. 다 비공개로 네.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7월 4일 날 이제 한국은 한국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동시간대에 이제 7.4 공동성명을 발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것이 굉장히 그 대표적인 특사 사례이지 않겠는가라고 네.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남북 정상회담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도에 평양에 가서 남북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임동원 국가정보원장이 평양을 방문을 했고 그래서 2000년 6.15 공동선언이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2007년도에 들어가면 또 우리 그때 당시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북한을 방문을 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했는데 이때는 이제 김만복 국정원장이 이제 역할을 했고요. 네. 2018년도 이제 문재인 정부 때죠. 이때도 이제 북한을 이제 평창 올림픽에 참석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서훈 국정원장하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특사로 북한에 가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고요. 이것이 남북 간의 이제 이런 특사였다라고 하면 한중 수교를 위한 그런 특사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1991년도에는 러시아하고 그리고 1992년도에는 중국하고 외교 관계를 터잖아요. 사실상 이것은 이제 그때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 외교의 한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박철원 안기부장 특보가 이제 뒤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특사 역할을 사실상 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 한중 관계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특사들이 어떤 역할을 해왔는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우리 글로벌 인사이트만의 강점 들어갑니다. 네. 외국의 사례가 궁금해지는데요. 네. 아마도 이 특사의 외교적인 수완을 통해서 국가 간의 갈등이 완화된다든지 아니면 전쟁이 끝나는데 어떤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을 것 같은데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예, 아무래도 뭐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핑퐁 외교 또는 이제 그 키신저의 비밀 이제 방중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기억이 날 텐데요. 아마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의 대통령은 닉슨이었고요. 닉슨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긴장을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왜 그러냐면 중국하고 구소련이라고는 두 개의 크나큰 공산주의 국가가 있었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미국을 포함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이제 서로가 냉전의 체제 속에서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 중국과 구소련을 좀 이렇게 분리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 닉슨 대통령이 가졌고 그것이 닉슨 독트린의 이제 일부라고 이렇게 봐요. 그러려고 하면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걸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 유명한 키신저 외교의 달인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죠. 이 사람을 이제 중국을 방문하게 했고 그 결과로 결국은 평평 외교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유엔 회원국이 되면서 상임이사국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것이 아마 가장 큰 기억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결국은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중동 평화와 관련된 지역이에요. 그게 이제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미국에 있는 캠프 데이비드는 거기가 미국 대통령이 휴양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결국 이집트의 대통령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대통령을 불러가지고 협정을 체결하게 하거든요. 당시 미국 대통령이 지미 카터였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 지미 카터였습니다. 그래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하는데 이게 지금 사실상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난 뒤에 그 주변에 있는 중동 국가 어느 나라하고도 외교 관계를 수립을 못했거든요. 이게 처음 수립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란 이라크 전쟁이 한 10년 동안 지속이 됐거든요.
1978년부터 1988년까지 10년 동안 지속이 됐는데 그러면은 이 이란 이라크 전쟁을 중재하기는 누가 이제 핵심적으로 나섰느냐 하면은 유엔 사무총장이 핵심적으로 나섰는데 네. 유엔 사무총장이 직접 하지는 못하니까 그때 이제 지아 노미니코라고 하는 지아 노미니코 데코 이 이름이 좀 복잡합니다. 이 네. 사람이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전쟁을 할 때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의 국무부 차관보죠. 홀브루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뭐 저는 그때 당시에 홀브루크 차관보 그 사람 사무실도 가보고 하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노벨 평화상 후보자로 노미네이트 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네. 했고 오늘날 발칸 반도가 이렇게 안정을 찾을 수 있었는데 그 결정적인 역할을 이 사람이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자, 역사상 어마어마한 세계사적인 사건 그 이면에서 활약했던 특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요, 특사를 가끔 밀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실장님. 네. 예. 이건 뭐 좋다 나쁘다 가치 판단의 문제가 그렇죠. 아니라 예. 드러나는 모습 속에서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특사도 있지만 워낙에 그 기밀 사항이라 비공식 특사가 물밑에서 전혀 보이지 않게 조율하는 또 이런 방식도 있단 말이죠. 이번엔 그러면 이 외교 채널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돌파구 역할을 했던 비공식 특사들 좀 소개해 주시죠. 그게 이제 오늘 우리 얘기 첫 모두에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 이제 특사의 시작이 1907년도에 헤이거 특사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그때 당시에 이제 고종 황제께서는 굉장히 이제 고민이 많았죠. 1905년도에 얼사늑약을 당했는데 이걸 하소연할 때도 없고 네. 우리 이제 주권이 이제 완전히 강탈당하는 그런 위기에 속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907년도에 마침 만국 평화회의가 이제 열리게 돼 있었으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상설, 이준 그리고 네. 이위종 이 세 분의 이제 밀사를 여기에 보내죠. 그래서 얼사늑약의 불법성을 폭로하고 그 회의에서 여기에 다른 그 만국 평화회의에 참여한 국가들한테 우리의 주권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렇게 보냈는데 사실은 회의장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네. 일본 측이 방해를 했죠. 네. 일본 측이 방해를 해서 회의장에 못 들어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 잡지의 기고를 통해 가지고 얼사늑약의 부당성을 굉장히 많이 이제 그때 홍보를 했죠. 일본은 이때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이 깜짝 놀라서 이것이 계기가 돼서 결국은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순종을 등극시키는 계기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비공식 특사의 이 역사가 정말 1907년부터 이렇게 어려운 과정 속에서 시작이 됐다. 그걸 좀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헨리 키신저의 비밀 방중이라는 것은 워낙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거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협정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네. 이게 이제 1993년도에 오슬로 협정이거든요. 오슬로 협정. 네. 이때 당시는 이제 클린턴이 있을 텐데요. 사실상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피에로라고 얘기하는데 피에로 해방기구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는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자치를 또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오슬로 협정을 통해서 피에로를 인정해주고 피에로가 자치를 할 수 있도록 그때 이제 맺어진 협정이 이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때도 굉장히 그 비밀 특사들이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오늘 실장님과 얘기를 나눠보니 역사의 고비에서 그 흐름을 바꿔놓는 그런 역할들을 특사들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이 특사라는 사람들의 역할이랄까 임무 이런 걸 좀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특사니까 이제 고위급이 가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의 의중, 대통령의 의도, 대통령의 정책 방향, 대외 정책 그걸 다 대통령을 대신해서 가서 얘기하는 거란 네. 말이죠. 그러니까 만날 사람도 결국은 이제 고위급이거나 상대방 국가의 뭐 이렇게 원수이거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나게 되면은 뭐 고위급 협상을 할 수 있어서 무엇이 이제 결정을 하거나 이렇게 굉장히 빨라진다는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비공식
접촉 창구가 될 수도 있는 네.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 메시지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그런 전달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이번에 할수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서한을 가지고 가죠.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이제 교착 상태에서 풀 수 없는 것을 푸는, 그렇게 보면은 뭐 특정 해난을 해결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 가서 이제 각 국가들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풀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큰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을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친선이라든지 미래의 발전에 관계되는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그런 의미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새 정부 특사 얘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임무를 짊어진 우리나라 특사들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에 유럽연합, 프랑스, 영국, 인도를 선두로 출발을 합니다. 유럽연합은 벌써 출발했고요. 이제 나머지 주요국도 곧 일정이 정해질 텐데 실장님, 역시 궁금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아직 그렇죠. 드러난 내용은 없습니다만 실장님 보시기에 미국 특사는 언제쯤 갈 것 같고 또 뭐 어떤 얘기를 나눌까요? 예, 한국과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뭐 전화 통화는 했죠. 네. 전화 통화는 했지만 아직까지 만남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가게 되는 이 대미 특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정체성,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아마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취임 사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주변국을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 우리 외교의 근간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마 상대방 미국한테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한미 동맹의 중요성,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이제 위성락 실장이 갔다 왔습니다만은 크게 이제 내 파트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 관세라든지 통상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안보라든지 이것을 이제 완 패키지, 그러니까 원스톱 쇼핑으로 이제 하겠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좀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가게 되면 미국에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거기에 있는 우리 그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교포들이죠. 네. 교포들한테도 일정 부분 이제 이 메시지를 이제 내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김우영 의원이 가게 되는데, 특사단의 일원으로, 그게 이제 미국 민주 참여 포럼이라고 하는 게 KAPAC, 네. 카펙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지금 23일 날 미의회에서 이게 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 카펙이 주로 했던 것이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서, 요거와 관련돼서 주로 이제 쭉 이제 이렇게 노력을 해왔던 그 단체가 바로 이 단체거든요. 네. 이게 미의회에서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전통적으로 참여하는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도 참여하겠지만 다른 의원들도 여기 올 거고, 또 여기에 이제 우리 한국의 교민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뭐 일부 참여하게 될 거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고위급은 고위급대로 이제 접촉을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국과 이렇게 조정을 하고 해야 될 일들을 얘기함과 동시에 또 이런 접촉들을 통해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이제 공공외교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런 공공외교를 동시에 펼쳐 나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특사의 모든 것 알아보고 있는데요. 벌써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복귀, 대한민국이 돌아왔다, 이걸 알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특사단,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노선으로 양자 외교의 물꼬를 터나가야 할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네, 특사단이 이제 모두 14나라에 가잖아요. 그러면 네. 나라마다 다 다르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특사단이 각 나라에 갈 때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나라마다 다 다른데 똑같은 목표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맞춤형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이 사람들하고 협의하고 한 것을 갔다 와서 그럼 나 그냥 특사 갔다 왔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게 안 돼요. 네. 갔다 와서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차후에 어떻게 이제 그 나라들을 관리해 나갈 건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그 세 가지를 가지고 각 나라를 찾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새 정부의 출범, 그리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특사단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 김열수 실장이었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